마이크 나오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 진행을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상임이사 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AI 스타트업 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보시는 것처럼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1월 20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도 있고 또 다양한 AI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아직 이런 분들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신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분들이 AI 기본법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대응할지 그리고 또 다양한 AI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그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주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표해서 오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조경원 창업정책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조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확실히. 세종에서 좀 전에 올라왔는데 되게 추운 것 같고 업계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체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로 이제 창업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트업은 항상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항상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거 항상 믿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AI 기본법, AI라는 게 되게 어느 날 쑥 들어온, 개인적으로는 쑥 들어온 느낌이에요. 또 저희가 정부에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시행까지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몸으로 다가온 건 되게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됐나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되돌아볼 때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과기부에서도 와주셔서 AI 기본법에 대한 얘기 이제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또 현장의 얘기는 분명히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모셨고요. 오늘 추운 날씨에 시간 많이 낸 만큼 저희가 좀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장님 자주 모실 수 있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바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다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은 저희 정부는 지원을 하잖아요. 많은 부분들 고려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특히 AI에 관련해서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이 AI 활용법, 중소기업 활용 확산법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준비하는 거 들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을 텐데 많은 내용 좀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에 대한 애정이 담긴 우리 조경원 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조경원 국장님도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드신 건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바쁘신 두 분을 모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우리 AI 강국도를 위한 정책 수립을 이끌고 계신 분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관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과기정통부 제 풀네임이 이제 AI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좀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행사 저 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7년, 18년도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처음 창립할 때도 그때 이제 우리 김봉진 의장님 그다음 최성진 대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류했던 기억도 있고 또 제가 그때쯤에 이제 그때는 과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ICT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 처음 시행할 때 그때 제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 2년 있으면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하게 되는데 30년 공무원 생활 하는 중에 샌드박스 업무가 제일 난이도도 좀 높았고 또 나름 굉장히 성과 내지는 제 스스로 많은 것을 이제 좀 생각하게 했던 정책 중에 하나여서 그때 이제 많은 스타트업 분들하고 이제 교류하고 서로 고민하고 문제 해결해 나가고 이런 기억들이 오면서 좀 새록새록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ICT 쪽을 계속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이런 규제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국장 승진하면서는 이제 중국 대사관에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이 혁신 쪽 하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복귀하면서 지금 맡고 있는 요 업무를 맡게 됐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법 자체는 AI 기본법이라는 거는 이미 1년 전에 국회 차원에서는 제정이 되고 이게 시행이 1년 미뤄졌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쁘다고 했지만 오늘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중기부하고 요 행사 쪽에 간청을 해서 저희들 가서 한번 좀 설명도 드리고 이런 자리를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서 온 거고요. 제가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지금 가이드라인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께서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 AI 기본법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약칭으로 그렇게 돼 있고 풀네임으로 보면은 이게 앞에 산업 육성도 들어가고 신뢰 안전 이런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법이고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저는 한마디로는 이제 AI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법이라 보고 있고 대부분의 내용은 오늘 중기부에서 발표하신 지원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이제 규범과 관련된 게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히 저희 부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절대 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조사라든가 과태료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 1년
1년 이상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최소라고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1년 후에는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그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AI와 관련된 규범과 관련된 해외 동향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절대 거기보다 먼저 나가지 않겠다는 부분하고 또 AI라는 분야가 워낙 기술 속도가 빠르다 보니 그런 기술 발전 동향까지도 같이 아우르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런 계도기간 운영도 좀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바로 그날 저희 AI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이제 그 지원 데스크를 지금 마련해서 지금 아직 일주일이 안 됐는데 하루에 한 온라인 접수도 있고 전화 접수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한 25건에서 한 30건 정도 문의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도 이게 우리 관련된 사업이 이 기본법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자면 이제 저희 AI 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그 대상은 굉장히 저희들이 좁게 해놨습니다. 이제 AI 사업자라고 해서 그게 크게는 개발 사업자와 이제 이용 사업자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제 그 이용자 쪽에 그러니까 이용 사업자와도 이용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인 경우에는 AI 기본법상 이제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다음 세션에서 하는 그 상세한 설명할 때는 좀 여러 가지 그 군과 본인들 사업에 있어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법은 시행은 하고 계도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한다고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저희들은 지원 데스크도 마련 운영을 하고 이런 설명회라든가 자꾸 이제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특히 그 스타트업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어찌 보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컨설팅 기능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AI 산업과 관련돼서는 아무튼 여기 대부분 AI 스타트업 분들이 오셨다 보는데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요새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워낙 군비 경쟁 같이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이제 하루하루 다르게 굉장히 성능들이 많이 이제 그 발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많은데 뭐 저희들 정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여기 계신 기업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해답을 찾으시고 저희들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같은 행사 여러 차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중기부 또 코스포 또 창업진흥원 같이 중기부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제도 안착에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진숙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잠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코스포 출범과 함께 해주시고 또 지난 10년간 또 옆에서 또 스타트업 생태계를 되게 애정 있게 봐주셔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한 정말 혁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 또 주시고 또 그렇게 법안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또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총 3분의 전문가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지섭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AI 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맡은 과기정통부의 심지섭 사무관입니다. 네, 일단 AI 기본법 주요 내용을 갖다가 안내를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주요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기본법은 저희가 1월 22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외 규제 동향이나 기술 발전 등을 고려를 해서 이 기간 등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유예 기간 중에서 사실조사는 정말 인명사고와 같이 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런 뭐 사실조사라든지 어떤 행정집행보다는 저희가 안내와 계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법을 운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1월 22일 시행에 맞춰서 여기 스타트업 분들의 어떤 AI 기본법의 적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현재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하셨던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변호사분들 이런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고 또 전문적인 검토를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가 요거를 갖다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는 여기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상담은 현재 기밀로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익명으로도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기본법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AI 기본법은 현재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AI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이행을 하기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통령을 주제로 하는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를 토대로 정부가 이제 AI 산업을 지원을 하는데 모두가 이제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갖다가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AI 기본법은 현재 많은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지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AI R&D라든지 학습용 데이터 구축 그리고 국내외 전문 인력 확보와 같은 이제 그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업에 대한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아주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AI 클러스터인 AI 집적단지 그리고 또 뭐 국가 공공립 대학이라든지 정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AI를 실증하기 위한 그런 기반들을 개방하는 내용에 관한 실증 기반 조성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관한 시책들 이런 AI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들도 풍부하게 담겨서 저희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한 사항들을 아주 총망라해서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 기반 조성은 저희가 이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담겠다는 원칙 아래에서 이제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이제 개발해내고 이제 만들어내는 AI들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해당 AI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될 때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최소한의 규제들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투명성 확보 의무는 저희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부착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성 확보 의무는 초고성능 저희가 프론티어 AI라고 하는데 초고성능 AI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고요. 고역량 AI라는 것은 위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에 대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저희 뭐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정들이 가장 이제 많이 이렇게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주요한 것으로 이제 국가 AI 전략위원회의 이제 뭐 설치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R&D 관련한 규정들도 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제공과 관련해서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고 또한 이것들을 하나의 이제 통합된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제공 시스템 운영 근거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과 또한 정부가 AI 기술이나 산업 관련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특별 지원에 관한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소위 AX라고 하는 인공지능 융합에 관한 내용들도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확보나 해외 진출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고요. 저희가 실증 기반 조성 또 AI 데이터 센터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지금 AI 기본법상 세 가지 규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본법상의 규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고역량 AI, 투명성, 안전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고역량 AI는 좀 위험한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AI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먼저 이제 도입 취지입니다. 고역량 AI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로 저희가 AI는 모든 영역에서 쓰일 수가 있지만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만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정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고역량 AI의 대상이 되는 AI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판단 기준인데 이거는 AND 조건으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고역량 AI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먼저 법률에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 지금 AI 기본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먹는 물, 뭐 에너지의 공급, 원자력, 그리고 채용, 대출 심사, 초중등 교육, 범죄 수사 이러한 내용들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봤었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람의 기본권을 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영역들이 법률상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해당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저희가 에너지 영역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저희가 발전소 안에 어떤 행정 업무를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 관리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해당 업무는 위험한 업무에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송전, 배전 이런 영역에서 사용이 된다라면은 해당 AI가 조금 오류가 생겼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서 쓰이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또한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은 이제 통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저희는 사람이 개입 여부를 갖다가 위험의 통제 가능성의 가장 큰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채용 AI를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AI가 사람의 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까지 해서 통제까지 하는 모든 업무를 AI가 수행을 하게 된다라면 실제로 그 AI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뭐 성별에 관한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떤 기업의 인사팀이라든지 거기에 관리자가 이거를 개입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고역량 AI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교통 안에서도 이제 차량 분야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4 이상.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에 개입을 하지 않는 수준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사고가 났었을 때 사람의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고용량 AI가 될 수가 있겠고요. 채용이나 대출 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검토나 확인 없이 AI가 사람의 채용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량 AI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관한 조금 예시입니다. 아까 에너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대출 심사 같은 영역에서는 이제 대출 심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대출을 갖다가 시행하는데 AI가 활용이 돼서 부당한 차별 및 편향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 예를 들면 직업이라든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어떤 차별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역과 위험성까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최종적인 대출 승인을 은행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개입을 해서 승인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고용량 AI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고용량 AI에 관한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성 확보 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고성능의 AI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들어옴에 따라서 아직 그 안전성을 저희가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성능 AI가 가지고 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기준으로서 이제 학습에 활용된 이제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I의 성능을 판단을 하고, 그게 굉장히 고성능인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EU AI법상에 이제 10의 25승 이상, 10의 25승 플러스 이상인 경우를 이제 대상으로 지정해서 저희와 비슷한 이제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10의 26승 이상으로 대상을 갖다가 잡고 있습니다. 결국 요거는 높을수록 저희가 범위가 협소해지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10의 26승 이상인 경우는 정말 해외 빅테크에서 가장 최신의 모델도 아직 여기에는 해당이 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조금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 학습 누적량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해당 AI에 적용된 기술이 저희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AI가 오작동을 했었을 때 어떤 사회 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위험성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했었을 때 현재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되는 AI 시스템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인공지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기술이 매우 급변하는 AI 생태계를 고려를 했었을 때 저희가 앞으로 통제 불가능한 AI가 도입을 됐었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이 법에서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이제 투명성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먼저 이 투명성 확보 의무는 저희가 크게 그 사전 고지 의무와 이제 그 워터마크 표시 의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사전 고지 의무는 좀 이제 편안하게 지금 쓰고 있는 이 AI 서비스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쓰고 있다, 혹은 고성능 AI, 고용량 AI를 통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알리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약관이라든지 아니면 U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부분은 이제 결과물에 대한 이제 표시에 관한 사항이실 텐데, 먼저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과연 이 투명성 확보 의무가 누가 해야 되는지 요 부분을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관련하시는 분들은 좀 혼란을 가지시는 부분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먼저 AI 기본법상에서는 이 표시 의무의 의무자를 AI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AI 개발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 이 두 가지가 AI 사업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AI 개발 사업자는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을 한 사람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한 사업자가 실제 AI를 이제 API 형식이로든 아니면 모델을 갖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제공을 해서 해당 사업자가 요거를 일부 튜닝을 하거나 어떤 특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은 요 경우에는 AI 이용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AI 개발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는 사실 한 사업자가 중복적으로도 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AI 이용 사업자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 AI 기본법에서는 AI 제품,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AI 서비스가 이제 언론으로 들어간다든지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과물이 생성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 표시 의무를 이행을 하면 되고요. 해당 결과물을 이제 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도를 한다거나 SNS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웹툰 같은 거를 연재를 한다거나 하는 이제 요 이용자 단계에서는 의무를 갖다가 부담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흔한 좀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챗GPT를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은, 제가 챗GPT 안에서 어떤 사진을 생성을 했는데 그거를 다운받는 단계에서 오픈 AI가 표시를 하면 되지, 그거를 다운받은 이용자가 해당 사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AI 기본법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네, 요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이제 결과물에 대한 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결과물이라는 거는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AI를 쓸 때 그 외부 반출 단계와 서비스 환경 내에서 제공되는 단계 두 가지로 일단은 좀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환경 내에서 제공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저희가 뭐 이제 사진을 갖다가 생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처음에 몇 가지 사진들이 예시로 이렇게 뜨게 되고 뭐 그 중에서 뭐 몇 개를 선택을 한다거나 또 프롬프트를 추가를 해서 아직 AI 서비스로부터 결과물을 추출해내지 않은 단계,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지 않은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또한 이제 게임과 같이 아직 AI와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하되 뭐 게임에서 AI가 쓰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임에서 있는 캐릭터들의 대사라든지 아니면 배경 같은 데 AI가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AI로 나온 결과물들이 외부로 반출이 되는 단계가 아니라 내부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환경 내에서 제공이 될 때는 저희가 뭐 일반적인 생성물이든 딥페이크 생성물이든 할 거 없이 이제 이용 화면 내에 로고나 문구로 간단하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제 해당 서비스에 접속을 할 때 안내 멘트를 뭐 남긴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냥 거기 보여지는 데서도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등 어떻게든 뭐 편하신 방법으로 이제 이용자에게 안내만 하면은 법적 의무를 갖다 이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요거에 대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실제 이 AI 결과물이 외부 반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AI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영상을 생성을 해놨다고 하면은 그 영상이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이후로부터 이제 세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이 되게 되면서 이런 오남용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결과물을 두 가지의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일반 생성물이고 하나가 딥페이크 생성물인데 딥페이크 생성물은 현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이라는 문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라든지 동물 같은 게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 딥페이크 생성물에 들어가게 되고요. 누가 봐도 이제 딥페이크 그 실제와 구별이 어렵지 않은 경우 웹툰, 애니메이션, 그림 이런 영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생성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반출이 되는 경우에도 일반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최소화하여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하는 워터마크, 뭐 도형을 써도 되고 이거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쓰셔도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도록 하는 워터마크를 갖다가 박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한 이제 메타데이터에다가 삽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은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의 표시도 저희가 허용을 합니다. 다만 일에 있어서 안내가 필요한데 이제 해당 결과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제 외부로 반출하는 단계에서 뭐 팝업 창을 띄운다거나 아니면은 챗봇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메시지 창에 요 결과물은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정도의 간단한 안내 문구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 생성물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다만 여기 저희 딥페이크 생성물에 관한 부분인데 최근 이런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좀 많은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뭐 음성 결과물 이면은 들리도록 해야 될 거고요. 보는 콘텐츠라면은 눈에 보이게 표시하는 것을 이제 표시 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 뭐 예를 들면은 영화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가시적 방법 등 이제 전시 향유를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 조금 상세하게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좀 넣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외부 반출이 되는 단계에서의 표시 의무입니다.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방법을 적용을 하되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은 이제 거기에 대한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음성은 재생 초기에 결과물에 음성 송출의 방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시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모범적인 예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재생 컨텐츠가 아니니까 그냥 결과물에 로고 같은 워터마크 표시, 영상은 전체 재생 구간에다가 로고 등을 갖다가 삽입하도록 하여 저희가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작용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규정들을 담아두었습니다. 다만 이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일반 생성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비가시적 표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에다가 삽입하는 방식으로도 저희가 그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팝업 창이라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만 하면은 해당 규제를 갖다가 이용을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많은 스타트업 분들께서 실제 서비스 단계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런 의무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분들이 좀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상담받고 싶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아주 상세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스타트업에 저희 혁신을 절대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가 AI 기본법을 운영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네, 다들 좀 잘 새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투명성 확보 의무라든지 또 고용량 AI 의무라든지 두 가지 부분들이 가장 스타트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에서 적용하다 보면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 방금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 행사 이후에도 별도로 지금 상담 부스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행사 이후에 저쪽에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AI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상영 사무관님께서 또 발표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중소기업 AI법 말씀드리러 나온 이상영 사무관이고요.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AI 기본법처럼 이미 완성된 법은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서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그 여당의 김동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곧 이 국회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드린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과정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는군요. 넘겨주실래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먼저 그 전 페이지로 좀 가세요. 예. 아, 전으로 제일 처음으로 좀 가주실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먼저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것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미 24년도 자료에도 이미 AI는 인간 수준을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요. 뭐 수학을 하든 뭐 언어를 하든 독해력을 하든 이미 다 넘어가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 바둑 있었잖아요. 바둑 기사님하고 AI가 붙으니까 AI가 이겼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바둑도 AI를 이길 수 없거든요. 지금 24년, 지금 아마 지금 시점에 거의 100% 다 넘어갔어요. 이제 대부분의 지적 영역에서 우리 인간은 AI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보시다시피 스타트업에 대한 VC 투자도 AI 쪽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돈이 AI 쪽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80 몇 프로가 되고 있고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산성 어떠냐?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그럼 우리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에 있지만 그 사람들 생산성이 글로벌하게 보면 부족한 이 상태고 그럼 이 상태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수단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AI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의 뭐 대한상 이런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중소기업 AI를 쓰시면 부가가치나 노동 생산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많이 올릴 수 있다. 훨씬 많이 올라갈 룸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률에 대한 여러 조사가 나오는데요.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는 항상 대기업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하면 당연히 수도권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위주로 이제 AI를 쓰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계속 비수도권에 중소기업으로 이 AI들을 확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AI 스타트업도 여러 뭐 기관들이 뭐 100대 스타트업에 조사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한국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을 빼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중국을 끼워가지고 조사를 해버리면 우리가 100개 안에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글로벌하게는 미국이 가장 앞서지만 그다음 미국이 무섭게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이고 옆에 그런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희를 조사를 해보면 실제 AI 활용하고 있어요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1명이 안 돼요. 지금 소상공인 쪽에서는. 그렇지만 난 관심은 많아요. 이게 한 62% 정도 되거든요. 관심은 있어요. 근데 쓰고 있진 않아요.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조사한 자료 중에서 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커피숍 하시는 분들 요즘 보면 다 그 우리 가게에 대한 평판이 다 네이버나 구글에 다 찍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막 이렇게 컴플레인도 있고 그 대응을 우리 사장님들이 일일이 손으로 하다가는 안 되는 거죠. 요즘 그거 AI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 한 97% 정도의 만족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민감한 리뷰들을 자동적으로 선별해서 이게 여기에 맞는 초안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여러분 클릭 몇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리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대응하고 시간도 절약하시고 감정 노동도 절약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게에 대한 더 좋은 평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 요즘 AI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정부 금방 설명한 AI 기본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실책을 중소기업들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 예, 우선 고려. 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뭐 창업을 활성화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법적 성격으로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게 구체적으로 안 와닿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선 지원해 줄 것이며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AI 기본법에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탄소 중립법도 기본법이 있고 그 기본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녹색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온실가스 배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개별법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법과 개별법들이 서로 호환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법 체계거든요.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에서도 환경정책 기본법이 있다면 이 화학물질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개별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하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AI법도 마찬가지로 AI 기본법이 금방 설명한 AI 기본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보급할 것인가를 만든 게 이 중소기업 그 AI 확산법입니다. 그래서 또 좀 배경을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왜 우리는 AI를 이용하지 못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 딱 3가지예요. 뭐냐면 나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돈이 들더라. 난 그거 할 돈이 없는데 이 돈이 들어 그리고 돈을 든 만큼 내가 혜택을 보는 건 맞을까?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났죠.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러 갔을 때는 데이터를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데이터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데이터를 넣어야 이게 되거든요. 이런 논리예요.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가 가장 큰 장벽이에요. 요 3개를 깨야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A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지금 AI 사업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하고 있는 거 조금 물론 뒤에 더 자세한 소개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 딥테크 특화 창업 중심 대학을 AI 딥테크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모금 자금들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넥스 유니콘 프로젝트를 해서 30년 간 13조 5천억을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기금들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AI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MS나 이런 글로벌 대기업과 우리 스타트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AI 프로그램들이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AI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걸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리팅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이 만든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AI를 여러분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전국 8개 교육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제조업 라인에서 앉아가지고 불량품을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효율이 떨어져요. 요즘 그건 그 카메라로 센서로 그 AI가 다 이게 라인에서 다 걸러줘요. 자동으로. 이제 그런 거 사람이 안 해도 돼요. AI가 우리보다 더 잘해요. 걔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눈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 AI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 공정 라인 단위 AI 도입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들로 보면 각 지역별로 잘하고 있는 특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과 그 산업에 AI를 집어넣어서 특히 지자체 주도로 그 지역의 특화 산업들을 레벨업하는 그런 지역 대전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 개별 사업으로는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AI화를 지원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4가지 정도 핵심적인 이 법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될지 중간에 바뀔지 뭐가 더 들어올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구상되고 있고 현재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법의 핵심적인 4가지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업종 분야 특화 AI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금융과 인력이 들어가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지금 옆에도 있었지만 작년 대비 저희가 한 2천억 정도 더 레벨업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금융 프로그램들 우리 중소기업들 쓸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들에 대한 법적 근거 예를 들어서 뭐 기금 같은 거 있어요. 기금을 활용해서 AI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금이 그 법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은 그 대학생들이나 이쪽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그 대학생 이하 그리고 아주 박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수준 높은 분들은 과기부에서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중소기업 현직자라든지 중소기업 CEO들 이런 분들에 대한 AI의 교육은 저희 중기부가 특히 재직자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들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오픈소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글로벌하게 AI를 그 챗GPT 하는 오픈 AI가 오픈이 아닌 거 아시죠? 그 클로즈드고요. 그 오픈 소스를 통해서 계속 이런 여러 그 AI 개발자들이 협업을 해서 이게 기술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현재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 오픈 소스 쪽으로 가서 가지 않는 한 왜냐하면 이 AI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디벨롭하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오픈 소스화 할 수 있는 이런 오픈 소스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그쪽을 해서 기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AI 수준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오픈 소스 우대에 또 법에서 지금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면 언어 모델만 생각해요. 챗GPT만 생각하시거든요. 전혀 이제 그건 아주 초기 단계예요. 지금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시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량품 골라내는 AI 같은 비전 AI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을 다 알아듣는 음성 AI가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분석 AI가 들어와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뭐 금융상품 고르는 거 이거 이제 AI가 거의 다 추천해서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로봇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I가 사람처럼 움직이고 기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제어하고 자동차가 AI화 되고 그리고 드론이 하늘로 날아다닐 겁니다. 이게 전부 다 AI로 조정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에이전트 AI가 오는데요. 그거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제 스스로 행동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그런 AI가 오는 시대까지.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도메인 특화 AI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특정 분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료, 법률 이런 특정 분야로 들어가서 여기서 가장 뛰어난 언어 모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갈아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AI가 나올 수 있냐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야 되는 것은 도메인 특화 AI고 정부에서도 이 도메인 특화 AI가 우리 한국 스타트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도 역량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 지원 부분 하면 현재 법에 다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기관이랑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그 공공기관 대부분 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줘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직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누가 어떤 스타트업이 달라고 해서 줬다가 소송 당할 수 있죠. 뭐 감사 당할 수 있죠.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현행 법상 이렇게 분쟁 조정에 올리면 대부분 다 노노노 우리가 왜 줘야 돼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법 체계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중기부가 스타트업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쪽에서 우리는 데이터 못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중기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검토하고 그것을 줘야 되는 이유를 만들고 그쪽 해당 부처나 해당 공공기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 공공 데이터 쪽에 저희의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대부분 그럽니다. 샌드박스를 해서 몇 년 동안 시범 운영을 했더니 그 이후에 법 제화가 안 돼서 이걸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샌드박스에 대한 또 샌드박스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 편이 돼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샌드박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리뷰하고 그쪽을 거절한 혹은 노라고 말한 기관들과 한 번 더 쌓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면책 특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하는 공무원이 징계가 두렵고 소송이 두려우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뭐 그냥 직장인인데 맞죠? 월급 받는 월급쟁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면책 특례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법에서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AI 레디 데이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라는 게 AI가 읽을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데이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 붙어가지고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 붙어가지고 이게 AI가 그대로 읽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게 기술적으로 동형 암호화, 뭐 합성 데이터, 메타 데이터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들 이런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데이터가 AI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고요. 저는 이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LLM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기업들, 뭐 오픈 AI야, 메타 이런 데서 다 LLM을 하고 있죠. 네이버도 LLM 하고 있죠. 근데 LLM은 엄청난 GPU와 엄청난 메모리와 엄청난 데이터를 갈아 넣어야 되는 게 LLM입니다. 우리 중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쪽이에요. SLM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의 데이터, 여러분의 고유 데이터와 기존에 만들어진 AI를 합성을 해서 같이 넣어서 조그만 규모로 만들지만 우리 회사에 가장 딱 맞는. 그러니까 옷으로 치면요 기성복이 아닌 거예요. 챗GPT는 기성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맞춤형을 만들어야 돼요. 맞춤형 AI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맞춤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규제 배심원제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일 핫한 기술이 AI지만 한 150년 전만 되돌아가면 가장 핫한 기술이 뭐였냐면 자동차 엔진이었어요. 당시 영국에서 자동차 엔진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제 마부가 끄는 그 마차가 필요 없어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가 왔고 그게 더 멋져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영국에서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냐면 자동차의 속도가 마차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마차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거든요. 그게 더 빠르면, 더 편리하면, 더 좋으면. 그렇죠? 그래서 붉은 깃발법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깃발 흔들면서 뛰어가야 돼요. 그 자동차 앞에서. 그래야 왜냐면 자동차 빨리 가다 누굴 치어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법령들이 막 영국에서 제정이 돼요. 황당하죠? 그런 자동차를 누가 이용하겠냐고요. 시속 3km, 4km 다니는 자동차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까? 근데 당시 영국은 그런 선택을 해요. 왜냐? 기득권들이 그 마부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생계가 다 무너진다고. 지금 똑같은 걸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가 나오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요. 법률가들도 직업을 다 잃을 것 같고 의사들도 직업을 다 잃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많은 사회 영역을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AI는 많은 걸 파괴할 겁니다. 그리고 이 파괴적 혁신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규제법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또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타다 이야기를 기억하잖아요. 타다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때 어떤 법들이 만들어진지 알잖아요. 지금 AI가 하나씩 부술 때마다 새로운 규제법들이 나오고 이거는 중기부가 여러분 대신 나와서 싸워줘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제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문가들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률 AI가 나왔을 때 어떤 법률 전문가도 지금의 변호사 집단과 반격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기존 기득권 집단들이 있고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그 사회에 형성된 규칙을 깨부수면서 가는 이 AI가 나왔을 때 올 수 있는 수많은 규제들과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규제들과 누가 맞서야 되냐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을 내서 우리가 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제도가 지금 규제 배심원 제도고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부 시험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일부 시험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기를 통해서 공동 공고안을 만들어서 이 규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고안을 만든 제도고요. 근데 이걸 또 대기업이 참여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참여하는 순간 특정 대기업 특혜주기 위한 법이다. 특혜주기 위한 공고안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AI는 어쨌든 지금 또 대기업들이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고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그 규제의 확대 적용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규제 배심원제라는 이 제도를 저희가 구성한 이유고요. 이게 이미 2017년에도 한번 저희가 해봤고 결국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집단 혹은 AI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곤란해지는 사람들 입장만 대변해서는 기술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50년 전 영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AI가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지자체, 우리 지역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이런 AI 관련 확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거. 지금도 몇몇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의무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전략 산업과 그런 AI 기업들이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그 비전과 기술 개발을 해낼 것이냐 그것을 지원하는 조항을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확산 허브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서울의 양재에 가면 있고요.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 대학과 지역 정부가 같이 힘을 써서 AI 전문가를 육성하고 AI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역의 뭐 전통 상권이라든지 골목 시장에 들어가서 이 AI를 전파할 수 있는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 AI 확산 허브고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AI가 풀뿌리 저 지방에 우리 골목까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어쨌든 이 AI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용해서 이제 AI가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훈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이제 주관 부처인 과기부와 이제 중기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저희 이제 코스포에서 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민간 입장에서 스타트업들이 과연 이 인공지능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법제도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줄 텐데 너무나 바쁘신 분이신데 또 이렇게 또 스타트업들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달려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디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추운데 이렇게 많이들 자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스타트업의 법적 리스크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봤고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게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제가 이게 그 법률이 이렇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법무법인 세종에서 12년 동안 이제 M&A 팀 파트너로 있으면서 테크 기업들을 많이 자문하는 테크 그룹 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법무법인 디코드라는 그 부틱 펌을 이제 개업을 해서 이제 5년 차가 됐고요. 뭐 이런 그 기술 기업들 많이 자문하면서 스타트업들 많이 돕고 있습니다. 자, 2026년 1월 22일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 법은 특징이 위험 기반 규제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은 규제하고 위험이 적으면은 규제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게 고위험에 해당하면 고위험에 대한 규제를 받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해당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건 이제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량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우리가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용량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생성형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고용량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다음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이라고 규정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팩터가 이 영역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으로서는 먼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영역에 해당하나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되고 이 영역에 해당하면서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AI의 판단에 따라서만. 그 기준으로 보시면은 고영향 같은데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뭐 많이들 나와 있죠.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서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에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스타트업 분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 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 이 인공지능 기본법은 아까 이제 그 지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 의무는 크게 투명성 확보 의무와 안전성 확보 의무로 나뉘죠. 그 고용량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사업자 책무라는 이름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크게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명성 확보 의무의 첫 번째는 고지 의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1조 1항인데요. 이건 고용량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량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전 고지죠. 그거를 어떻게 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 약관, 뭐 화면, 단말기 등에 표시하거나 장소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 사전 고지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준수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용 약관에 기재를 하는 방법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31조 1항에 대한 거, 고용량과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고지 의무는 내가 이용 약관에 잘 표시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의무인데 이제 고지 의무를 이제 첫 번째 고지 의무 내용에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서나 다운받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캐털랩 제타의 경우에는 이용 약관에 표시를 했고 카카오 타임톡에서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될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형태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는 이용 약관이니까 이거 준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 생성형 인공지능을 서비스할 때만 할 수 있는 표시 의무입니다. 아까도 그 사무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 방법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쉬운 겁니다.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워터마크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람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많이 나오는 디지털 워터마크처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 음성 등으로 제공해라. 이게 법률 내용입니다. 좀 추상적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사진 같은 게 나왔을 때 이제 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워터마크, 이런 뭐 A.dot 로고 같은 거 삽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영상 생성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런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 워터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워터마크를 그럼 계속 붙여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돼 있어요. 저희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처음에 알아볼 수 있게 워터마크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안내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가시적 방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물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활용해서 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문구를 결과물 내부에 안내해라.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그림은 AI로 생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가 돼 있죠. 아래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시작할 때 이 애니메이션은 AI로 생성되었습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동영상을 재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준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자기 서비스에 맞는 이런 표시 의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디오 생성형 그 인공지능으로 오디오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AI 결과물이면 시작 부분에 약간 음성으로 안내하다든가 뭐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AI 브리핑이나 구글 검색 AI 개요 같은 경우에는 이건 텍스트와 관련된 겁니다. 생성형 AI로 텍스트를 생성을 했을 때 이런 이렇게 여러 문서를 기반으로 AI 모델이 요약한 결과물로서 다소 부적절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서비스 설명을 먼저 표시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표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고지 의무와 표시 의무 이외에 딥페이크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결과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된다. 이거는 뭐 고영향 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뭐 생성형 인공지능 그게 관계가 없이 그냥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이나 뭐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약간 강화된 규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명확하게 인식한다라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그냥 준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워터마크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이용 약관에 표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현실과 구별이 좀 어렵다. 아주 사실에 가까운 영상이다. 로버트 드니로가 젊었다가 갑자기 영화에서 젊어지는 이런 것도 딥페이크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결과물이 만약에 사실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드시면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요. 결과물이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뭐 캡션을 단다거나 주석을 단다거나 설명을 추가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면은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줄게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여러 그 시행을 거쳐서 구체화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딥페이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제가 뭐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영상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여러 시행을 통해서 구체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투명성 확보 의무 뭐 준수하기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까지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여기서 제품 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아니면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이게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투명성 확보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사실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개발한 그 AI 서비스를 사내 직원들만 이용할 때는 투명성 확보 의무 같은 걸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을 해줬습니다. 뭐 세 번째 예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1항부터 3항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안전성 확보 의무인데 안전성 확보 의무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게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산 소수점 연산 이상일 것이라는 규제가 있는데 초고성능 AI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를 달성하고 있는 AI는 제가 알기로는 GPT-5 이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에서는 이게 아직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별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해외 사업자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고용량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서비스가 고용량 인공지능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 해야 돼?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이겁니다. 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 운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 결과, 이에 활용된 주요 기준, 학습용 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요. 이용자 보호 방안을 수립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량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이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문서와 그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위험 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요것들은 사실 문서화된 형태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거를 시행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의 관리 감독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 사무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고용량 인공지능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를 하는데 AI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그 대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AI가 만일에 대출 오케이나 아니면은 네거티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고용량 인공지능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만일에 그 책임자라서 그걸 판단 준거로만 사용하고 제가 최종 결정자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고용량 인공지능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용량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더라도 사람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올라갈수록 사람의 개입이 아주 커지면 고용량 인공지능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의 개입을 그 아주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 고용량 인공지능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야, 고용량 인공지능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절대 고용량 인공지능으로 가지 말아야지. 그거 맞습니다. 스타트업이 굳이 고용량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 심사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스타트업인데 정부에 막 납품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전력 관련된 뭐 스타트업 뭐 이게 서비스 같은 걸 하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근데 전력 관련돼서 컨트롤하는 거는 고용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비스가 야, 이거 고용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고용량 인공지능의 확인이라는 조항을 통해서 과기정통부에다가 야, 우리 고용량 인공지능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볼 수 있게 해놨어요. 확인 요청을 하는 거죠. 확인 요청을 받으면 30일 내 회신을 해야 되는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일에 뭐 추가 서류나 뭐 그런 게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 포인트를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용량 인공지능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맞는데 고용량 인공지능 서비스에 해당할 것 같으면은 확인을 받아서 야 고용량 인공지능이야라고 했을 때 영향 평가를 받는다면 35조에 고용량 인공지능 영향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고용량 인공지능 사업자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은 국가기관 등이 고용량 인공지능을 사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영향 평가를 실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의무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국가기관에 납품을 하고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 같으면은 지금 먼저 난 영향 평가를 받아서 해봐야지라는 것도 뭐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용량 인공지능은 피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열심히 먼저 준비하셔서 뭐 영향 평가까지 받고 확인까지 받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입찰이나 그런 데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입찰이나 그럴 때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발상의 전환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용량 인공지능을 피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의 당면 과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해당하냐?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 사업자가 해당이 된다면은 제품 서비스는 고용량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해당하냐? 그래서 고용량에 해당하면 고용량에 맞는 그리고 생성형이라고 하면은 뭐 표시 의무 같은 걸 이행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우냐? 이러면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된다. 요 정도를 지금으로서는 요 정도를 일단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표시 의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고민하는 거는 그런 거죠.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AI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표시 의무를 법상 지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라벨링을 하는 거, 워터마크를 너무 세게 붙이는 거, 고지를 하는 게 그 UX나 이용자들의 몰입도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약간 그거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워터마크를 붙이고 이런 것들을 실무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표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가시적 표시를 할 때는 이제 텍스트 경고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로봇 아이콘 이거 로봇 아이콘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표시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관 및 최초 진입화면에 이제 포괄적으로 고지를 해서 이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 컨텐츠는 이렇게 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작성이 됐습니다라는 걸 포괄적으로 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면책 근거를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비가시적 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표준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C2PA 같은 국제표준 메타데이터를 삽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걸 따른다라고 했을 때 사업자의 주요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인 표준의 메타데이터를 따르시는 방식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용량 인공지능에 해당한다. 아까 그 사업자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생명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생을 불가역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위험관리 방안, 설명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 감독, 문서 작성 및 보존. 이 네 가지 포인트가 고용량 인공지능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걸 볼 거냐면 각 서비스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짚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채용 인사 및 교육 사례예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채용 인사 및 교육인데 예전에 아마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AI 기반 채용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2018년에 로이터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게 이 시스템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여성 지원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여성 체스 동아리라고 이력서에 써 있으면 감점을 주거나 여자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면은 점수를 낮추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시스템이 남성 데이터로만 훈련을 해가지고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해서 점수를 까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밝혀져가지고 소송 없이 내부 감사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AI 채용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도입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공지능 기본법 상으로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냐. 알고리즘이 편향성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를 좀 더 편향성 없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용량 인공지능에서 얘기했을 때 설명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근거로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설명 의무에 대해서 준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향성 완화 조치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고요. 설명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자가 떨어졌다, 붙었다라고 할 때 어떤 객관적 인자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피드백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이거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참고 지표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재검토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만일에 강화가 된다면은 시스템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결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량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고용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 같은 게 있을 때 사람이 재검토한다라는 게 된다면 고용량에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는 헬스케어 및 의료 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2018년에 IBM 왓슨 포 언컬러지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암과 관련된 진단하는 그 AI였는데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 왓슨 포 언컬러지가 갑자기 그 암 치료법에 대해서 대체 의학 같은 것들을 이제 추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나오니까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실제 데이터가 아닌 합성 데이터로 훈련을 했는데 정확한 의료 베이스가 돼 있는 데이터로 학습한 게 아니라 대체의학 관련 자료까지 학습을 하면서 이상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에서 사용 중단이 됐고요. 한국에서도 부산고등법원에서 AI 심전도 판독 시스템이 환자를 정상으로 판독을 했는데 정상인데 이번 6일 후에야 뒤늦게 심근경색 진단돼가지고 시술 중에 심정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병원과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서 수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AI 심전도 판독 시스템이나 의학적으로 우리가 암 진단 같은 데서도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가 만약 헬스케어 및 의료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례들을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질병 진단 보조, 의료 영상 판독이나 건강관리 앱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 혹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영역의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확정적 진단을 내리는 거냐? 아니면은 의사의 판단을 도와주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도 그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제 그 구성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의사가 다시 한번 본다든가 의사의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심전도 사례에서도 부산고등법원에 있었던 사례에서도 의사가 그 심전도 결과를 과신한 게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그런 그 심전도 AI 판독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그걸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정의를 할 때 진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보다 탐지, 보조, 모니터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이런 팝업을 통해서 승인하는 거, 우리 본 결과는 의학적 진단이 아니면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팝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혹시 오작동이 있을 때 의료진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서비스 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핀테크 및 리거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은가요?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용평가나 대출심사, 법률 세무서류 작성 및 상담 같은 이런 서비스들도 많은데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법이나 이런 전문 자격의 침해 리스크가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제한 문헌 같은 걸로 검토용 초안이다. 정보 제공을 한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한 거. 왜 신용평가에 대해서 내가 신용평가를 이렇게 받았어? 왜 대출심사에서 내가 떨어졌어? 라고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판단의 키팩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편견과 차별 유발 변수를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학습용 데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량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지키기 위한 게 결국은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이 있는 택시나 대리, 배차, 데이팅 등 매칭 BM에 관련 플랫폼들인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알고리즘 공정성 리스크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소명 의무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런 그 매칭 BM에서 이렇게 순서를 소팅할 때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 결정하는지 투명성 이것도 설명 의무에 관련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보장하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 변경 이력이나 로직 기록을 보존해서 문서화시키는 거. 그래서 뭔가 클레임이 걸렸을 때 문서화된 체계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는 것이 AI 서비스를 이 플랫폼에 적용할 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제 준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화시키고 그리고 고용량 AI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불필요한 공유형 기능을 배제시키고요. 그리고 연책을 통해서 AI는 의사결정의 보조 도구고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약관이나 UI, UX를 명확화시키면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을 준수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요거 세 가지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분들은 고용량 AI는 최대한 피하자. 그래서 고용량 AI 인정을 피할 수 있는 BM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나는 리스크 테이커야. 나는 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서 정부한테 먼저 납품을 하겠어. 이런 굉장히 그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이제 3대 방안을 준비하고 정부에 확인 요청하시고 그리고 영향평가 받아가지고 그걸 문서화시켜서 받아들이신 다음에 입찰서류에 붙여서 정부에 제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성형 AI로 제품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용약관이나 디지털 워터마크, 이용약관을 쓰면 고지 의무가 해결이 되고요. 디지털 워터마크 쓰시고 안내문 붙이시면은 표시 의무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과기정통부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저희 회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 해주신 우리 조정희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고용량 AI 분야는 피하라는 이제 현실적 조언을 해주셨지만 사실 고용량의 AI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 혁신의 밀도나 완성도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또 혁신 생태계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뤄야 될 또 혁신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규제가 같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우리가 잘 조절하느냐가 향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담론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정부와 또 우리 또 여러 민간이 같이 계속 대화하면서 좋은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3분 발표 계신데 죄송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10분 안에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남은 3개 발표는 사실은 정부의 AI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설명 시간이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래도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니까 각자의 사업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AI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창업진흥원 우리 구자원 차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또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팁테크 육성실의 구자원입니다. 저희가 24년부터 중기부와 함께 AI 분야에 좀 특화해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그 20개 대기업을 발굴을 해서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AI 인프라나 데이터 자산 등을 스타트업에게 제공을 해서 과제로 설정된 도메인이나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솔루션 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표처럼 LLM 버티컬을 포함해서 총 4개 챌린지를 통해서 올해 AI 스타트업 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먼저 LLM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진행한 협업 프로그램이고요.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대기업 LLM 모델을 스타트업 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공공기관이나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LLM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LG AI 연구원을 포함해서 총 7개 대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지원 대상으로는 생성형 AI 응용 기술과 AI 서비스 기획과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10년인의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40개사를 선정을 해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기부에서 협업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수요 기업에서는 AI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서 POC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하신 솔루션에 대해서는 수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협력 기업, 산업 현장 등에 좀 탑재해서 사업화까지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제는 2가지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계열사에서 요구하는 AI 서비스를 과제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요 기업의 그 LLM 모델을 활용해서 지방 정부나 그리고 민간에서 맞춤형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과제해서 저희가 2가지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협업 과제 현황표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요 기업과 협의된 내용을 좀 축약해서 정리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다음 달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3월 넷째 주에 모집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버티컬 AI 챌린지입니다. 수요 기업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개발해서 탑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기업은 LG전자와 퀄컴 2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LG전자와 함께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버티컬 AI 챌린지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러한 디바이스나 플랫폼에 실제 적용 보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10년인의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4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소 5천에서 최대 1억까지 협업 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기업 현업부서 매칭을 통해서 POC를 지원할 예정이고 수요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공급망을 활용해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협업 과제로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로봇 등을 포함해서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30개 과제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퀄컴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셋톱박스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과 매칭을 해서 기능 고도화나 신규 디바이스 개발을 지금 10개 과제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플랫폼 AI 챌린지입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업으로는 사용자 전주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나 배민, 야놀자 등과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지원 대상은 이런 서비스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10년인의 스타트업으로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협업자금 최대 1억 원과 수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등 AI 인프라 제공을 통해서 POC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관리 플랫폼이 있는데 개발하신 솔루션은 그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제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중소소상공인 경영 전반에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뷰티 AI 챌린지입니다. 공정과 마케팅 등 뷰티 산업 전반에 필요한 AI 기술 협업 과제를 좀 발굴해서 화장품 제조사와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모레 퍼시픽, 한국콜마, LG 생활건강 등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뷰티 산업에 특화된 AI 기술력을 보유하는 창업 10년인의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10개사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고 선정된 기업분들께는 협업자금 최대 1억 원 그리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사용자 데이터라든지 테스트 베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제조사에서 국내외 이제 유통 채널을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서 스타트업에 개발하신 솔루션을 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업 과제는 그 사용자 수요가 많은 피부 분석이라든지 제품 추천 솔루션을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수요 기업에서 원료 분석이나 개발 쪽도 얘기를 좀 하고 계셔서 그쪽 분야도 협업 과제로 좀 설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좀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단계 평가 절차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서류 평가에서는 선정 규모 2배수 내를 선정하게 되고 2차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 기업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기업분들에게 좀 추가로 지원되는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앞서 설명드린 프로그램이 저희 그 딥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사업 내에서 편성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신청하시면 서류 평가에서 가점을 좀 내년에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후속 지원이 좀 트랙이 신설이 됐는데 올해 추진된 과제 중에서 사업화가 거의 확정된 과제를 추천을 받아서 상위 10% 과제를 추가 1억 원의 POC 자금을 지원하는 걸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입니다. LLM 챌린지와 버티컬 AI 챌린지는 3월 넷째 주에 모집 공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월 평가를 통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POC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뷰티 챌린지는 5월 첫째 주 모집 공고 예정에 있고 6월에 평가를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POC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하고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올해 창업 지원 사업 로드맵 수립하실 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 4가지의 사업 관련돼서 아주 빠르게 요약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기술 개발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AI 관련 R&D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이현주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이현준 실장입니다. 예, 저는 팁스타운에서 그 스타트업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많은 도움을 필드에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팁스에 관련된 팁스 R&D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스케일업 팁스하고 글로벌 팁스 그다음에 DCP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DCP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저희 그 스케일업 팁스는 공고가 났고요. 스케일업 팁스하고 글로벌 tip스 그다음에 DCP는 현재 공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생태계혁 신형 외에는. 그래서 2월 중에 지금 공고가 나고 또 자세한 내용을 바로 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또 드릴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또 참석을 해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대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특히 AI가 이런 다양한 부분하고 결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관련된 사업 한번 봐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경인데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R&D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간의 스타트업의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도 올라가고 스타트업의 역량도 향상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성과 측면이라든가 그 적극적인 환경도 대응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전체 역량을 집중을 해서 저희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명명하에 이런 대규모 R&D를 빅 프로젝트 기반에 지원하는 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원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생태계혁 신형, 그다음 기술 도전형 그 두 가지로 되는데요. 올해 생태계혁 신형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의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200억 내외의 R&D를 지원하게 되는데 5개 선정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신설된 과제이고요. AI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한 5가지 영역에 저희가 크게 비추어서 국가 전략 분야에 집중해서 지원을 할 건데 AI가 제 1순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주간 개발 기관과 그다음에 공동 개발 기관, 그다음에 위탁 기관, 그 공급망에 관련된 목표와의 밸류 체인에 엮여 있는 그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오늘 자리해 주신 AI 기업 분들께서 많은 그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영역이든 AI 기술이 지금 다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월 3일 날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월 7일까지 지금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도전형은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과제인데 저희가 3년에 작년까지 36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올해 50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고 올해 35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방향을 좀 보면요, 저희가 이게 민간 투자와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팁스 같은 경우에는 팁스,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성장 단계별로 지원이 되는데 기업 가치와 연동해서 저희가 R&D 자금을 핀포인트로 매칭 연결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DCP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연결이 됐지만 프로젝트를 중심에 두고 거기에 이제 민간 자본력과 정부 자금, 그다음에 저희 기정원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 PM 그룹들이 전문 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프로젝트 기반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림이 없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팁스 영역은 선투자를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있는 DCP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선투자 개념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혁 신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형 평가를 통해서 이제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POC 검증을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서 투자 유치가 일어나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볼 거고요. 모니터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대규모 R&D로 연결된다. 기술 도전형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R&D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술 수요 조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략 기술 로드맵, 그다음에 시장 분석, 다양한 툴을 기정원의 다양한 전문 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술을 뽑아내고 그 기술들을 기획을 해서 RFP, 즉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략기술 뱅크에 이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저희가 접수를 뱅크에 올려놓고 그걸 상시로 이제 접수받게 되고요. 역량 평가, 심층 평가, 그다음에 그런 단계를 2단계 평가를 거쳐서 최종 R&D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내실화 하고 있다는 이야기여서 되는 측면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간에는 이런 그 DCP 프로젝트를 지원함에 있어서 다양한 위원회와 단계별 체계를 갖추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걸 좀 간소화하면서 하고 있다는 측면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 미션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전략기술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과제기획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반도체 등의 이제 핵심 분야에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모든 전 분야의 이런 저희 기존의 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 스타트업의 전방위적인 기술에 좀 대응하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간에는 투자사가 이거를 추천해서 재작년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이제 투자사들도 연구기관과 함께 도전적인 주체로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저희 이제 진행하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팀 구성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상시 공개해서 기술과 민간 자본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전략기술 뱅크를 도입을 했고요. 현재 스케일업 팁스 홈페이지에 이런 그 관련된 기술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선별을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대규모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있어서 좀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면 평가를 할 때 실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의문이 해소할 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을 해서 저희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난제나 파급력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성 있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케일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분 투자를 이제 진행하는 방식들을 조금 변경을 개선을 해봤는데요. 저희 이 DCP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R&D 자금도 지원을 하지만 마일스톤 검증을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일스톤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투자사하고 함께 저희가 정부가 모태펀드의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매칭 투자를 합니다. 직접 정부가 지분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는 R&D 자금으로 일단 연구개발을 진행하시다가 일정 마일스톤이 달성이 되면 투자가 또 후속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민간에 있는 투자사의 자본과 정부의 자본이 1배수로 매칭해서 지분 투자까지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투자가 이 선행 투자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프로젝트 이후의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투자가 민간에서 이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정부는 아까 트랙마다 이제 50억에서 200억 내외 이제 정도의 R&D 자금을 지원을 하면 후속 투자는 이제 10억 이상 투자 받은 거에 최대 2배수까지 인정해서 정부가 지분이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혁신을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신규 트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술 도전형은 그간의 스타트업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의 난제를 풀고 그런 거에 대한 빅 프로젝트 기반의 지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이 생태계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도하에 전반적인 생태계 그 밸류체인 안에서의 모든 영역을 해당되는 영역에 있어서의 그 과제들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두 개의 평가 방식이 좀 다른데 생태계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형 방식을 택해서 좀 콘테스트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자 하고요. 기술 도전형은 저희가 그 상시 접수, 그러니까 접수가 되는 즉시 평가가 들어가고 그거를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평가하는 방식을 택해서 심도 있는 과제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체계도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CP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저희 PM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 PM 그룹의 분야별 PM님들이 계시고 그 PM들이 여러 가지 그 과제를 전주기 과제 관리를 기업분들하고 같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D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기부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채택이 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집행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성공 실패에 관련된 부분도 R&D가 항상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 평가 단계에 가서 성공이냐 실패냐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뭐 쓰고 있지 않죠. 완료라고 이제 표현되긴 하지만 어찌 됐든 성공하고 실패를 가름이 되는데요. 그런 방식을 좀 탈피해 가지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향의 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빙 타겟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의 핏을 맞추기 위해서 변형되는 그 연구개발 활동들을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PM님들과 함께 그런 목표를 수정하고 그 수정된 목표에 맞게 또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들이 프로젝트 기획부터 사업화 참여까지 전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특허, 그다음에 뭐 사업화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프로젝트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살짝 말씀을 살펴보면요, 저희가 DCP는 기본적으로 발굴, 도출, 추천, 추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단계마다 맞춰서 이게 진행이 되고요. 이런 과제를 기획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각각 위원회의 역할이 다 있고요. 그 위원회에 맞게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저희가 34개 프로젝트를 확정해서 20개 프로젝트를 지원을 했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기획이 상시적으로 R&D를 기획 중에 있고 올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수요조사가 되면 또 과제가 기획이 되고 그래서 계속 수시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술 뱅크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수요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가 잘 추진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그거에 저희의 이제 도달된 생각은 이 프로젝트를 연중 한 번 기획해서 한 번 공고해가지고 뽑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변화되는 환경에 그래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가 수시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런 뱅크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공개와 동시에 이제 이 뱅크에 올라가면 접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접수된 거를 저희가 바로 1개월 이내에 좀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DCP 평가 단계들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이건 한번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분야별 기술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AI에 관련된 특히 이런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지금 과제가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진행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선정이 됐고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카이로스랩이라는 기업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A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로봇과 연결돼서 그런 자가 진화형 소재 개발을 관련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 지금 소재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소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바이오도 될 수 있고 화장품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피지컬 AI까지 도달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다른 영역의 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디펜스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어느 우주항공이라든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 AI가 지금 탑재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생태계혁신형 과제라든가 기술 도전형 과제들의 AI가 여러 가지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팀을 구성해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지금 다양한 기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이런 기술도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우주항공, 그다음에 첨단 모빌리티, 드론에 관련된 것까지 다 그 전략기술 분야에 관련돼서 저희 그 전략기술 뱅크에 이런 기술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드린 기술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기술도 있고요. 이미 지금 또 올라가서 신청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주시고 제가 좀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돼서 여기까지 좀 소개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2월달에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그다음에 DCP 세부적으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승자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네. 자, 스타트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중기부의 새로운 프로젝트인데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겠습니다. 창업진흥원의 한재경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원스톱 지원실의 한재경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짧게 끝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내 사항도 들으셨고 이제 창업진흥원이랑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들도 소개받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초기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궁금하신 부분들도 좀 많을 거고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법률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이고 법률 외에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술창업기업분들이시죠. 법률 외에 뭐 마케팅이라던가 뭐 규제에 걸리지는 않는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고민사항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창업진흥원 그리고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런 기술창업기업가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드리려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각의 어려움마다 해당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마땅한 전문가가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어려울 거고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양질의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제공을 하는 게 목적인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전화 방문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분들을 한 곳에서 물어보고 찾아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센터도 곧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한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들 그리고 법률, 경영, 규제, 해외 진출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적절하게 매칭해 드릴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들 많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저기 많이 펼쳐져 있어서 좀 정보 확인하기가 어려우신 경우 그리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주 공간에 대한 확인이라던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어디서 진행을 하는지도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저희 원스톱 지원 창구에서 다 모아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창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예비 창업자분들부터 창업기업분들까지 모두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스톱 지원 창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거나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곧 온라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원 시기는 저희가 연중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정보 제공과 전문가 상담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전화, 현장 방문 그리고 곧 개소된 온라인 센터가 개소되면은 온라인에서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전문 분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야 부분들이 정보 제공이 가능한 그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센터 검색하시고 K 스타트업 포털에서도 편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 원스톱 그 대응을 해드릴 직원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의 뭔지를 좀 상담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분들, 회계사분들 그리고 각 기술 분야 전문가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당 전문가를 적절하게 매칭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이후에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상담을 받으셨는지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지 등을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고 의견에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소가 진행이 되면은 24시간 상관없이 글을 작성해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간단하게 빠르게 확인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일반 문의하기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문서 형태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심화 상담으로 클릭하셔서 문의 글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센터가 저희 위치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만약에 일일이 기억하기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1357 콜센터 연락하셔서 4번을 누르시면 원스톱 지원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센터 또 희망하시는 센터로 연결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번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전체적인 내용들도 이 QR코드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2달 정도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신청하실 텐데 이 과정에서 이 전문가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상담해 주실 수 있는지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는 있어도 대필은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문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실 수는 있지만 사전에 다른 상담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 예약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용 부분인데요. 별도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요. 자부담 없이 이용될 때 편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업기업분들이 혼자 고민하시는 사항들을 정부에서 같이 해결해보고자 만든 사이트 지원 사업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이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서 해결해 보실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내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원스톱 지원 전문가분들 3분이 저 뒤쪽에 그 상담 창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분야, 그리고 법률 분야, 세무 회계 분야 3개의 상담 테이블을 운영 중이니까요. 가시기 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상담을 받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 프로그램을 공동 주최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